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그 앞서서 열변을 토했던 그 청년당원의 뒤를 이어서 필리버스터의 주자로 나서게 됐는데요. 아, 원래는 필리버스터를 이제 서서 그 삼봉로 당사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지나가시는 민들을 향해서 진행을 해야 하지만 제가 어제 필리버스터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굽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기로에 서 있다고. 네. 어제부로 저는 이제 오늘이 9월 2일이니까 이틀째 노숙 단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고은 그 대변인님의 그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옥인동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 단식으로 완강하게 이런 공권력의 부당함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대변인실에서 함께 이런 필리버스터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싸워왔기 때문에 역시 대변인의 그런 저항에 저도 밖에서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동조 단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 삼봉로 당사에서 노숙을 1일차 노숙을 진행했습니다. 노숙한 사람 치고는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죠? 네. 이상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쓰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앞에서 이제 일어나서 얘기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그 체력이 좀 딸려서 그 부득이하게 좀 앉아서 방송을 진행하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뭐였지? 아, 맞아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못 내고 그냥 조용조용히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목소리가 작거나 혹은 주변에 소음이 커서 잘 안 들리신다고 하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제 목소리를 더 키우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좀 더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아래에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소리가 잘 안 들리겠군요. 그 생각을 못했네. 네, 제가 경솔했네요. 들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좀 흔들리지만 마이크의 위치를 잠시 확인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앞서서 계속 이제 MB의 비용이라는 그 책을 읽어드렸는데 물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우리가 참고해야 할 만한 자료가 많이 들어있기는 한데 그걸 또 계속 읽으면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저희 환수복지당에서 삼봉로에서 매일매일 철야 1인 시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여느 때처럼 철야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철야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그 피켓 내용을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저한테 말을 거시는 그런 분들은 두 종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카테고리가 두 개로 나뉘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화를 내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막 격려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보통 화를 내시는 분들은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자마자 그냥 버럭 막 화부터 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 틈도 없이 막 그러고 가시는데 그분은 화를 내시지는 않았어요. 딱 오시더니
이제 그 구호 PC를 한번 읽고 난 다음에 저한테 아주 차분하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이명박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건 알겠다. 근데 왜 박근혜가 퇴진해야 하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해야 할 이유는 굉장히 많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그 뭐 민들과 싸움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 격하지 않게 대응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퇴진해야 할 이유 뭐 차고 넘치지 않나요? 그 부정선거부터 일단 시작을 해서 애초에 대통령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거고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로 인사참사부터 시작해서 그 여러분 기억나시죠? 윤창중 그램윤이라든지 각종 그 인수하는 그런 과정에서, 인수가 아니라 그 인사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상한 사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참 능력이라면 능력인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그런 능력을 또 발휘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가장 대표적으로 세월호 얘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세월호로 그렇게 많은 학생들, 민들 바닷속에 수장시켜놓고 정작 본인은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아직도 행적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고, 그 이후로 또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죠. 측근들의 비리부터 시작해서 뭐 문고리 3인방 어쩌고 저쩌고고.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 저는 이른바 대통령이죠. 이른바 대통령의 그런 어떤 실정, 만행, 사람 같지 않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민들이 다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또 이번 총선에서 그 여당의 참패를 통해서 충분히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 부분에 별로 동의를 하지 않으시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유는 많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하니까 그 별말이 없더니 다시 한번 구호를 읽고 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대통령은 국가관이 투철해야 하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그 투철한 국가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고민에 휩싸였죠. 과연 이 투철한 국가관이란 과연 무엇인가? 네, 국가관이 뭘까요? 뭐 그냥 그 말만 풀이를 하면 국가에 대한 뭐 관점, 입장, 견해의 전일적인 체계 뭐 이런 걸까요? 네, 뭐 그런 거겠죠.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런데 그러면은 그 국가관이라고 하면은 결국 그게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견해, 관점, 입장이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국가관이 투철하다고 하면 그게 어떤 형태의 국가관이든 자기 생각만 뚜렷하면 된다는 뜻인데, 사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는 게, 국가에 대한 어떤 견해와 관점과 입장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 당연히 민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국가여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투철한 국가관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어떤 자유민주주의, 이런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한 어떤 전제라기보다는 그냥 대통령은 자기 생각이 확고하면 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민을 위한 그런 국가관이 아니라면 이거는 정말 아집이고 독선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투철한 국가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지만 그분이 제가 뭐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역시 또 바람과 같이 사라지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국가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국가라고 하면은 사회계약설에 따른 국가의 설립에 대해서 사실 거의 설이긴 하지만 정설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회 시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기도 하고. 그럼 그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민들이 어떤 계약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해줄 국가를 만들었다는 의미인데, 제가 지금 너무 재미없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영혼이 없이 막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뭔가 막 힘있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을 하려면 배심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배심이라는 게 안 들어가네요. 단식 이틀 차에 이렇게 골골거리면 참 앞으로 기나긴 세월 어떻게 동조산식을 할지 제 스스로가 참 원망스럽네요. 여러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체력을 비축해 놔야 한다는 것을 제가 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네, 아무튼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국가관이라고 하는 것은 민을 위해서 사회가 그러니까 민들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계약을 해서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구성했다는 것이 거의 정설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의하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 그 모두에 사실 반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과 어떤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관이 투철한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따봉이 날아오고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과연 투철한 국가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저는 민의 한 명으로서 결국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앞에서도 세월호 인사참사 이런 것들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만큼 제가 또 환수복지당의 일원으로서 환수복지당의 부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며칠 전, 바로 이제 이틀이 지난 그 양고은 대변인의 구속 기소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양고은 대변인은 바로 이 자리에서 8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서 정말 온몸으로 민을 위해서 복지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고 그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온몸으로 다 바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고은 대변인을 국가가 어떻게 했나요? 잡아가뒀죠. 이유가 뭔가? 이유를 또 살펴보니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대변인님을 감히 잡아가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그놈의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또 안 해볼 수가 없죠.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만들어진 그 근원 자체가 일제강점 시기에 불령선인이라는 이유로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일제 치안유지법이라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국가보안법의 전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법인데, 이렇게 치안유지법을 만들어서 당시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민의 자주를 위해서 그렇게 싸워왔던 수많은 우리의 우국지사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목숨을 거뒀던 그런 정말 악질적인 법이 바로 치안유지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치안유지법이 1945년 광복 이후로도 그 명맥을 계속 이어왔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왜냐면 사실 당연한 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환수복지당의 강령 중에 두 번째 강령 내용이 바로 친일파의 전재산을 환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친일파의 전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전제 자체가 바로 우리나라에 친일파가
완전히 다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친일파가 아직 청산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일파 재산이 여전히 그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그들은 정말 그들만의 리그를 구성하고 해외에서 호화판 생활을 하면서 심지어 친일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되돌려 받겠다라면서 반환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그런 정말 기막힌 현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일파들이 자기 재산마저 달라고 이렇게 2016년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 1945년에 광복이 됐다고 한들 그 친일파들은 여전히 잘 살아남았겠죠. 우리 모두가 사실 잘 알고 있는 거지만 1945년에 우리는 광복을 시킨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주체적으로 광복을 한 게 아니고, 독립을 한 게 아니고, 미국이 일본 땅에다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독립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비극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독립이 된 줄 알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를 일본의 식민지 국가 혹은 일본의 그냥 부속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점령군으로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일장기가 내려간 자리에 미군의 성조기가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이 그랬습니다. 이처럼 일제의 지배가 끝난 줄 알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식민지 지배 체제는 1945년 그때도 계속해서 일제에서 미제로 바톤만 터치되었을 뿐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이 들어오면서 미군 포고령을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걸 뭐라고 하죠? 공용어라고 하나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법률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영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고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죠. 잘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처럼 사실상 일제에서 미제로 우리나라가 식민지 지배 체제가 이어지는 와중에 미국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실정을 사실 잘 몰랐어요. 모를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저기 물 건너에서 있었던 나라인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 뭐 우리나라 실정을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일단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굉장히 많은 그런 독립지사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미국과 친했던, 그리고 영어를 할 줄 알았던 그 이승만을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그 이승만을 약간 대표 자격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 외에 사회주의 계열이거나 혹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통합해서 정말 우리 민족의 국가, 우리 민족의 단일된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암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해방된 이후에 정말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웠는데요. 그런 혼란스러운 와중에 이제 김구 선생도 돌아가시고 여운형 선생도 돌아가시고 그런 이제 난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물론 반민특위라는 법을 만들고, 그리고 이 친일파들을 청산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친일파들은 재빠르게 그 모습을 바꿔서 그 임시정부,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굉장히 요직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일례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누구지?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노덕술이었나요? 그 가장 유명한 친일파였고 일제 당시에 고문으로 유명했던 그런 사람이
광복이 되자마자 이름을 바꾼 게 아니죠. 그 포지션을 바꿔서 바로 이제 그 임시정부 이런 쪽에 임시정부가 아니죠. 그 당시에 이제 단독정부 쪽에 붙어가지고 결국은 그 독립운동가였던 그 암살에서도 나왔었는데 그 김원봉이 맞나요? 지금 뇌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질 않네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을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어쨌든 이런 정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빨갱이로 몰아서 고문을 하고 심지어 죽이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치안유지법으로 그 당시에 일제시기 당시에 아주 잘 먹고 잘 살았고 잘 이용을 했기 때문에 독립된 이후에도 치안유지법의 이름만 슬쩍 바꿔서 바로 이 국가보안법으로 우리가 국가보안법으로 알고 있는 이 법으로 계속 자기들의 어떤 이권을 유지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여전히 독립운동을 하고 이 나라의 민주화를 이야기를 하고 또 단독 정부가 아닌 우리 민족의 통일된 국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빨갱이로 몰아서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보안법이 명맥을 계속 이어오다가 독재정권에 이르러서는 그 국가보안법이 아주 꽃을 피죠. 그러니까 정당성이 없는, 정통성이 없는 그런 독재정권들이 계속 들어서다 보니까 자기들이 정통성이 없으니까 힘을 통해서 혹은 그 학살을 통해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찍어 누름으로 포갑 정치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 저는 대통령이라고 잘 부르지 않지만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이 된 이래로 일단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몇 번의 헌법 수정 그리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가장 유명했던 게 그 당시에 뭐 민청학년 사건이나 인혁당 사건이나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정말 무고한 사람들을 다 뭐 민주화 얘기하고 통일운동 얘기하고 그래서 그 자기 지역에서 정말 소소하게 독서 모임 꾸리고 이랬던 정말 평범한 민들을 다 국가보안법으로 엮어서 정말 어처구니 없이 목숨을 빼앗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이후로 뭐 전두환, 노태우 할 것 없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이유로 정말 수많은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조롱하면서 막걸리 보안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정말 막걸리 마시면서 뭐 정부 욕하고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술김에 홧김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모두 다 국가보안법을 위배했다, 뭐 북의 체제를 찬양했다, 찬양 고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모두 다 잡아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이 악법으로서 그 명성을 떨치고 있을 때 이른바 개혁정권이라고 하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국가보안법을 처음에는 이제 없애려고 했던가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거를 좀 수정 보완 해가지고 개정을 하려고 하죠. 그때 보수 세력들이 정말 이 나라가 마치 망하기라도 하는 듯이 그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막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 나라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법이고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거는 결국 사람들의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별로 실감할 일이 잘 없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벌레들이 굉장히 많네요. 벌레를 한 마리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국가보안법이라는 건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의 일부를 절대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국가보안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이미 사법화된 법인데 죽은 법인데 뭐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의 생각 일부를 이미 거세당한 것도 모른 채 살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좀 위험한 이야기일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 우리가 주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통일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물론 모순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북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북이라는 나라, 북한이라는 나라 이야기를 하면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미사일? 아니면 뭐 북한의 꽃제비들? 아니면 북한의 인권?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탈북자 이런 것들 생각이 나는데 문제는 그거 외에 이건 사실 단편적인 이미지일 뿐이지 북한의 통치 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의 헌법은 뭐고 북한의 사람들은 어떤 생활 양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잘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걸 알려고 하는 순간 이것 자체가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우리가 찬양고무? 이게 왜 찬양고무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한의 서적을 읽는다거나 북한을 연구하거나 이런 것들도 모두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북한과 통일을 하려고 하고 혹은 뭐 적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잘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데 잘 알아야 뭐든 싸우던 말든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봐도 모두 차단하고 있는 게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입니다.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북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게 또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처벌이. 예를 들면 반가운 얼굴이 이 당사에 왔네요. 네, 제가 방송 중이라서 그 막 엄청 대놓고 반가운 척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계속 방송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누가 그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과연 그 찬양 고무라는 것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언론사에서는 북한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기 위해서 북한의 그 사이트를 IP로 우회해서 접속을 해서 매일같이 아침에 그렇게 접속을 해서 기사를 낸다고 해요. 그러면은 북한 사이트에 접속한 거니까 이거는 북이랑 접촉을 하려고 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북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전하는 수많은 매체들은 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아요. 심지어 종편에서는 매일같이 북 얘기를 하고 북 얘기가 없으면 방송이 굴러가지 않을 정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종편 채널을 징계를 내리거나 하지 않잖아요. 근데 양고은 대변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가 됐어요. 정확하게 제가 공소 사실을 확인을 아직 못해서 도대체 뭘 위반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제기동 당사를 압수수색하던 당시에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압수한 목록을 제가 그래서 하나하나 다 봤어요. 근데 그 압수한 목록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또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이가 없네요. 그 당시에 압수한 목록에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박근혜 정부 퇴진하라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가로막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집회 행진을 할 때 들고 가는 그 가로막이 있었는데 그 가로막이랑 그 다음에 그 이제 기자회견 같은데 할 때 들고 있는 PC 아시죠? 뭐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 뭐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구호 PC, 그리고 이전에 이제 그 이전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맞아요, 노트북도 가져갔는데, 맞아요, 노트북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양고은 대변인께서 들어가시기 전에 가장 분노했던 게 뭔지 아세요? 블루투스 키보드를 가져갔어요. 블루투스 키보드가 뭐냐면요, 제가 지금 제 앞에 있어서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요, 핸드폰이 아무래도 자판이 조그마니까 빨리빨리 치기에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속도가 중요한 사람들이고 빨리빨리 업무를 처리해야 하니까 당연히 이 블루투스 키보드라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고은 대변인도 이런 블루투스 키보드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이걸 가져간 거예요. 왜일까요? 이쯤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설을 제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키보드가 북한에서 만들 거라는 이런 엄청난 가설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도대체 이걸 가져갈 이유가 있나요? 블루투스 키보드를 통해서 해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다 가져갔는데요.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혐의를 찾았는지, 그리고 양고은 대변인은 공당, 정말 환수복지당이라는 이런 공적인 당의 대변인이고 거주지도 확실하고 도주 위험 위려도 전혀 없고 증거 인멸할 거 자기들이 다 가져가서 인멸할 증거도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굳이 구속을 해서, 제가 어제도 분노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국민 사기를 치고 몇 조 몇 억씩 날려먹은 그런 공기업 사장들은 불구속 기소하면서 정작 이렇게 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랬던 사람은 정작 이렇게 구속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벌이는 게 바로 우리나라 정부의 행태고요.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갖고 있는 맹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환수복지당에서는 물론 환수를 통해서 민의 복지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민의 복지라는 거는 행복한 삶과 행복권을 추구하는 그런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당연히 표현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수복지당에서 환수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서도 함께 열심히 싸워 나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또 물을 마셔야 할 시간이 왔기 때문에 잠시 방송을 끊고 다음 필리버스터 주자에게 이 카메라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